군인이 뭘 골라? 주는 대로 먹어. 분식집 아주머니가 메뉴판도 주지 않고 국밥 한 그릇을 탁 내려놨습니다. 15,000원. 저는 벽에 붙은 메뉴판을 가리켰어요. 저기 메뉴판엔 8,00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분식집 아주머니가 피식 웃었습니다. 군인 손님은 따로야. 많이 처먹으니까 당연히 더 내야지.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2살 군복을 입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빨리. 뒤에 손님 기다려. 저는 돈을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주는 대로 먹을 것이지. 그 말이 골목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렸어요. 총각, 밥은 먹었어?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놓아주셨어요. 공기밥도 하나 더, 반찬도 하나 더. 저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돌아가셨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그 골목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정장을 입고 다른 이름표를 달고 분식집 아주머니는 저를 기억하지 못하겠지요. 하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그날 15,000원도, 그날 국밥 한 그릇의 온기도, 전부 다. 이 이야기는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마음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운이 깃드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처음 받은 외출이었습니다. 입대한 지 석 달이 지나서야 겨우 얻어낸 외출이었어요. 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넓었나 싶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세범읍 상가 거리에 내렸을 때 저는 한참 동안 그냥 걸었습니다. 어디를 가야 한다는 목적지도 없었어요. 그냥 걷고 싶었거든요. 군화 소리가 골목마다 울렸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간간히 군복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군복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나름대로 뿌듯한 마음도 있었거든요. 나라를 지킨다는 말이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22살의 저에게는 그 말이 진짜로 느껴졌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아침 점호 이후로 아무것도 못 먹은 상태였거든요. 이달 월급에서 어머니 생활비를 먼저 보내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이 2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걸로 밥 한 끼 든든하게 먹고 가능하다면 어머니 드릴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사가려고 했어요. 과자 한 봉지라도 괜찮았습니다. 입대하고 처음 맞는 외출이었는데 빈손으로 들어가기가 왠지 마음에 걸렸거든요.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실 뿐이었지만 그래서 더 뭔가 들고 가고 싶었어요. 상가 골목을 천천히 걸으면서 이 가게 저 가게를 기웃거렸습니다. 치킨집, 중국집, 작은 슈퍼마켓. 그러다가 골목 중간쯤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유리창 너머로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국밥 솥이 보였거든요. 뚝배기에서 끓고 있는 뽀얀 국물을 보는 순간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입구에 붙어 있는 메뉴판을 확인했어요. 국밥 8,000원. 2만 원이면 밥도 먹고 거스름돈도 남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과자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분식집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50대 중반쯤 됐을까요? 짧게 파마한 머리에 남색 앞치마를 두른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식당 주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의 눈이 제 얼굴에서 아래로 내려왔어요. 군복을 훑고 군화를 훑고 다시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표정이 바뀌었어요. 반가움이 아니었습니다. 귀찮음이었어요. 앉아. 메뉴를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자리를 안내해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턱으로 구석 자리를 가리켰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달라고 하려는데 아주머니가 잠시 후 국밥 한 그릇을 탁 내려놨어요. 내려놓는다기보다는 집어 던지는 것에 더 가까웠습니다. 국물이 조금 흘렀어요. 아주머니는 흘린 국물을 닦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려다가 한마디를 던졌어요. 15,000원.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입구 메뉴판에는 분명히 8,000원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기, 밖에 메뉴판에는 8,000원이라고 적혀 있던데요. 아주머니가 저를 내려다봤어요.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내가 왜 이런 사람을 상대해야 하냐는 눈빛이었어요. 군인 손님은 따로야. 네. 많이 처먹잖아, 군인들이. 당연히 더 내야지. 어차피 갈 데도 없잖아. 여기 싫으면 나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드는데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아주머니는 제가 머뭇거리는 것도 못마땅한 듯 혀를 찼습니다. 식당 안에 있던 손님 서너 명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어요. 중년 남성 둘, 어르신 한 분. 저는 그 시선들이 등에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22살이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고 2만 원이 전부였어요. 항의하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군인 신분의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웠다가 어떻게 될지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선임한테 불려가는 것도 싫었고 어머니한테 걱정 끼치는 것도 싫었어요. 저는 그냥 지갑을 꺼냈습니다. 15,000원을 세어서 테이블에 내려놨어요. 아주머니는 돈을 집어들고 세어보더니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숟가락 뜨는데 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옆 테이블 단골 손님에게 하는 말이었는데 작게 하는 척하면서 다 들리게 하는 목소리였어요. 군인들은 어디서든 저러니까. 쥐꼬리만 한 월급 받으면서 꼭 나와서 계산 따지고 앉아 있다니까. 저러니까 군인밖에 못 되지. 어휴. 단골 손님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요, 아주머니. 원래 그런 애들이에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더 이상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돈은 이미 냈고 먹어야 한다는 생각은 드는데 목이 막혀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두어 숟가락을 더 뜨다가 결국 반도 못 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다 먹지도 않고 나가네. 아깝게. 등 뒤에서 아주머니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그리고 단골 손님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나왔어요. 골목으로 나오자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해야 할 햇살이 하나도 따뜻하지 않았어요. 저는 잠깐 멈춰서서 군화코를 내려다봤습니다. 15,000원을 냈고 반도 못 먹었고 이제 남은 돈은 5,000원이 조금 넘는 게 전부였어요. 어머니 드릴 것은 살 수 없게 됐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거든요. 부대로 돌아가기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고 다른 가게에 들어가기엔 돈이 부족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창피했습니다. 억울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어요. 반 그릇짜리 국밥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배가 그 골목에서 저를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군화코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을바람이 군복깃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 바람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길어야 2분, 3분이었을 텐데 저한테는 한참처럼 느껴졌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군복 입은 청년이 골목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는 걸 보면서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시선들을 다 느끼면서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때 분식집 유리문 너머로 아주머니가 보였습니다. 단골 손님과 마주 앉아서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있었어요. 아까 저한테 혀를 차던 그 얼굴이 맞나 싶을 정도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며 이야기를 하고 단골 손님 커피잔을 직접 채워주고 허리를 굽혀가며 이야기를 맞장구 쳐주고 있었어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불과 10분 전에 저한테 군인밖에 못 된다고 했던 그 사람이 저렇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시선을 거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발끝만 보면서 골목을 걷기 시작했어요. 이 골목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냥 부대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있어봤자 좋을 것도 없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옆집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리면서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70대쯤 됐을까요? 은백색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바랜 베이지색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어요. 작은 체구의 굽은 허리,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게 문 앞에 서서 뭔가를 정리하시다가 고개를 드셨어요. 골목 한가운데 서 있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었어요. 분식집 아주머니처럼 계산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눈빛이었어요. 잠깐 뭔가를 생각하시는 것 같더니 아무 말 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할머니가 들어가셨으니 이제 정말 부대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다시 나오셨어요. 총각, 밥은 먹었어?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밥은 먹었냐는 말이 이렇게 낯설게 들릴 수가 없었어요. 군대에서는 아무도 그런 걸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밥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이 나왔고 먹었냐 안 먹었냐를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도 첫 마디가 항상 밥은 먹었냐였는데 그 말을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였는지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먹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반 그릇짜리 국밥은 먹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어르신한테 밥을 못 먹었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얼굴을 한번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들어와. 네, 들어오라고. 서 있지 말고.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저 곧 들어가야 해서요. 어디를? 부대요. 버스 언제 와?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1시간 뒤에요. 할머니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돌아서셨습니다. 그럼 들어와.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기다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게 안으로 먼저 들어가 버리셨어요. 저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 발이 움직였습니다. 국밥집 안은 작고 소박한 곳이었습니다. 테이블이 4개, 의자가 8개. 벽에는 메뉴가 손으로 써붙어 있었고 창가에는 화분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기름때 하나 없이 닦여 있는 테이블, 가지런히 놓인 수저통, 작은 선풍기 위에 올려놓은 낡은 수건, 작은 것 하나하나에 손이 간 흔적이 있었어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잠시 후 할머니가 국밥 한 그릇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뚝배기였어요. 그 옆에 공기밥을 하나 더 놓으셨습니다. 반찬도 한 접시 더 내어주셨어요. 깍두기, 김치, 멸치볶음.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얼마예요? 할머니가 손을 저으셨어요. 됐어. 아니요, 드려야죠. 군인한테 밥값은 안 받아.
그냥 드세요. 저는 잠깐 멍했습니다. 그냥 드세요 라는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조금 전에 15,000원을 내고도 밥을 제대로 못 먹고 나온 터였거든요. 왜 안 받으시냐고 물으려다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이 뜨거웠어요.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코끝이 찡했습니다. 별거 아닌 국밥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뼈국물에 밥을 만 것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게 뭔지 잘 몰랐습니다. 저는 말없이 먹었어요. 할머니는 주방과 홀을 오가시면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서 왔냐? 몇 살이냐? 밥은 왜 못 먹었냐? 아무것도 안 물으셨어요. 그냥 제가 밥을 먹는 동안 깍두기가 줄어들면 조용히 더 채워주셨고 물이 줄어들면 조용히 더 따라주셨습니다. 다 먹고 나서 공기밥도 다 비웠어요. 오랜만에 밥을 다 먹었습니다. 군대에서도 잘 못 비우던 밥을 그날은 깨끗하게 다 먹었어요. 저는 수저를 가지런히 놓고 일어섰습니다. 다시 한번 밥값을 드리려고 지갑을 꺼냈어요. 그냥 가요. 할머니가 주방에서 나오시지도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갑을 집어넣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그렇다고 더 긴 말을 꺼낼 용기도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그 말밖에 못했어요. 할머니가 주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제 얼굴을 한번 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군인이었어. 밥 많이 못 먹었을 텐데.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주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달그락달그락 설거지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나서는데 발이 한번 멈췄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는 보이지 않으셨어요. 주방 쪽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냥 문을 닫았어요.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아까와 같은 골목이었어요. 같은 햇살, 같은 바람, 같은 가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까보다 덜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한참 동안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으면서 뒤를 한 번 더 돌아봤어요. 국밥집 간판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국밥. 저는 그 간판을 한참 바라보다가 버스에 올라탔어요. 창밖으로 상가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분식집도 멀어졌고 국밥집도 멀어졌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거리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전역을 했고 취업을 했고 바쁘게 살았어요. 그 골목은 기억 한쪽에 접어서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아무리 바쁜 날에도 밥을 굶거나 지칠 때면 그 국밥 맛이 떠올랐거든요. 뜨거운 국물 한 숟가락.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반찬을 채워주시던 그 손. 그게 자꾸 생각났습니다. 12년이 지났습니다. 전역을 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직장을 얻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건설회사 현장 보조로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생활이었어요. 몸은 고됐지만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거든요. 어머니 생활비를 보내야 했고 월세도 내야 했고 밥도 먹어야 했습니다. 그냥 버텼어요. 버티다 보니까 기회가 왔고 기회를 잡았고 또 버텼습니다. 그렇게 12년을 살았어요. 34시 되던 해에 태양개발 재개발사업팀 팀장이 됐습니다. 22살에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군화를 신고 15,000원짜리 국밥을 억지로 삼키던 그 청년이 이제는 구두를 신고 개발 계획서를 들고 다니게 됐습니다. 세상이 참 묘하다는 생각을 가끔 했어요.
그렇다고 그 시절을 잊은 건 아니었습니다. 잊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억의 뒤편으로 밀려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새 프로젝트 발령이 났어요. 원래 담당이던 선임 팀장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입원을 하는 바람에 제가 대신 투입됐습니다. 발령지가 어디인지는 출발하는 날 아침에야 서류로 받아봤어요. 강원도 철원 인근 세범읍 상가 구역 재개발 현장 실사. 세범읍. 저는 그 세 글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설마 싶었어요. 우리나라의 세범읍이 한두 군데가 아닐 수도 있었거든요.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철원 인근 세범읍 중앙상가 구역. 저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고 서류를 접어서 가방에 넣었어요.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2년 전 일이었고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버스를 타고 2시간 반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지고 도로가 좁아지고 건물이 낮아졌어요. 논밭이 보이기 시작했고 작은 마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번 프로젝트 계획서를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현장 실사, 건물 노후도 측정, 상인 현황 파악, 재개발 적합성 보고서 작성.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감정이 끼어들 자리가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알았습니다. 냄새였어요. 지방 소도시 특유의 냄새. 오래된 콘크리트와 튀김 기름과 가을바람이 섞인 그 냄새. 저는 버스 정류장에 내리자마자 그 냄새를 맡고 발이 잠깐 멈췄습니다. 코끝에 닿는 그 냄새가 12년 전 기억의 문을 한꺼번에 열어버렸어요. 군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처음 혼자 걷던 그 청년의 발소리가 심장이 두근거렸고 세상이 넓다고 느꼈고 어머니들이 과자를 사고 싶었던 그 22살이 저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지금은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그게 달랐어요. 저는 천천히 상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골목은 기억보다 좁았어요. 아니, 기억이 달라진 걸 수도 있었습니다. 12년 전에는 이 골목이 굉장히 넓게 느껴졌거든요. 처음 나온 외출에 처음 혼자 걷는 세상이었으니까요. 지금 보니까 그냥 평범한 지방 상가 골목이었습니다. 낡은 간판들, 페인트가 벗겨진 벽, 군데군데 금이 간 보도블록, 반쯤 내려진 셔터. 재개발이 필요한 구역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저는 수첩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상가 건물 노후도 전반적으로 높음, 외벽 균열 다수 확인, 도로 폭협소, 소방차 진입 불가 구간 존재, 주차 공간 없음, 보도블록 파손 구간 다수. 메모를 적으면서 천천히 걸었어요. 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상태로 이 골목을 보고 있었어요.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걸음이 어느 순간 느려졌습니다. 12년 전과 똑같은 간판이었습니다. 글씨가 좀 더 바랬고 유리창에 금이 하나 더 생겼고 입구 쪽 타일이 몇 장 깨져 있었어요. 그래도 간판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분식집 아주머니가 카운터에 앉아 있었어요. 12년이 지났는데도 알아봤습니다. 파마머리는 여전했고 남색 앞치마도 여전했어요. 좀 더 나이가 들긴 했는데 그 앉아있는 자세가 똑같았거든요. 팔짱을 끼고 턱을 약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창밖으로 내다보는 자세. 표정도 똑같았습니다. 세상이 다 귀찮다는 듯한 그 표정. 저는 잠깐 그 앞에 서서 숨을 한번 골랐어요. 복수를 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12년 동안 그 아주머니를 생각하면서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끔 생각이 날 때가 있긴 했어요. 지치고 힘들 때,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한다고 느낄 때, 그날의 기억이 스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게 분노로 남아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에 메모를 했어요. 한양분식, 노후도 높음, 외벽 균열 확인 필요, 뒤편 창고 구조물 무허가 여부 확인 요망. 그렇게 적고 나서 다음 가게로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분식집 문이 열렸습니다. 분식집 아주머니가 아니었어요.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짧은 머리에 체크무늬 셔츠, 손에는 명함을 들고 있었어요. 혹시 태양개발 이준호 팀장님이세요? 저는 잠깐 놀랐습니다. 아직 이 구역 상인들한테 담당자 이름이 전달됐을 리 없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만.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오민태, 부동산 컨설팅, 저희 어머니가 한양분식 하시거든요. 재개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식사라도 한 끼 하시면서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명함을 받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공식 절차를 통해 주십시오. 오민태가 웃으면서 한 발짝 다가왔어요. 팀장님, 형식적인 절차 말고요. 저도 이쪽 일 오래 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압니다. 한 번만 시간 내주시면 서로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팀장님한테도 나쁠 것 없습니다. 나쁠 것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바쁩니다. 저는 그냥 걸었어요. 오민태가 뒤에서 뭔가를 더 말하는 것 같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따라 계속 걸었어요. 현장 메모를 적으면서 가게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골목 끝에 가까워졌을 때 발이 다시 한번 멈췄어요. 할머니 국밥. 간판이 보였습니다. 12년 전보다 더 바랬어요. 글씨가 군데군데 지워져 있었고 간판 모서리가 녹슬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판은 그대로였어요. 여전히 그 자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그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12년 전 버스를 타고 떠나면서 창밖으로 봤던 그 간판이었습니다. 그때 잠깐 봤는데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아 있었던 간판이었어요. 바쁘게 살 때도 지칠 때도 뜨거운 국물이 생각날 때도 그 간판이 떠올랐습니다. 뭔가를 해결하지 못한 느낌, 뭔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한 느낌이 늘 마음 한쪽에 걸려 있었거든요. 가게 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국물 끓는 냄새가 골목 끝까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수첩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할머니 국밥 앞에 서서 한참을 그냥 서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야 할지, 그냥 지나쳐야 할지 결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할머니가 아직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년이 지났으니까 연세가 많이 드셨겠지요. 가게를 그만두셨을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돌아가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묵직해졌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딱 한 번 만났던 분이었거든요. 밥 한 그릇 얻어먹은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묵직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수첩에 메모만 하고 발길을 돌렸어요. 할머니 국밥, 노후도 있으나 영업 중, 추가 확인 필요, 그것만 적었습니다. 그리고 골목을 나왔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오민태의 명함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한양분식 아주머니의 아들. 재개발 관련해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자는 남자. 나쁠 것 없다는 말을 했던 남자. 저는 명함을 가방 안쪽 주머니에 깊숙이 넣었어요. 공식 절차를 통해 주십시오.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이 구역에서 법대로만 할 생각이었어요. 12년 전 기억이 있든 없든, 감정이 올라오든 올라오지 않든, 이건 제 일이었고, 저는 제 일을 제대로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숙소에 들어와서 짐을 풀면서도, 저녁을 먹으면서도, 자려고 누워서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할머니 국밥 간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실지도 모르는 국밥집 할머니였어요. 아들이 군인이었어. 밥 많이 못 먹었을 텐데. 그 말이 12년이 지나도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어요. 내일 다시 가보면 됩니다. 현장 실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숙소에서 눈을 떴을 때 시계가 6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씻고 나서 넥타이를 매면서 거울을 봤어요. 오늘도 현장 실사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제 다 돌지 못한 구역을 마저 확인해야 했고, 각 가게 운영 현황도 파악해야 했어요. 해야 할 일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서류 가방을 들고 숙소 문을 나서는 순간, 제 발이 한 방향은 어제 못다 본 구역이 아니었어요. 할머니 국밥이었습니다. 골목에 들어서니 이른 아침인데도 국물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뼈국물 특유의 구수하고 진한 냄새였습니다. 가게 문 앞에 선이 안에서 달그락달그락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업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깐 문 앞에 서서 망설였어요. 들어가야 할 이유가 뭔지 스스로 묻고 있었습니다. 현장 실사라면 어제 이미 외관을 확인했어요. 오늘 굳이 안으로 들어가야 할 업무상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방 쪽에서 나오시는 할머니를 보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계셨습니다. 12년이 지났는데 그 자리에 계셨어요. 은백색 머리는 더 하얘졌고 허리는 더 굽어졌고 손등의 핏줄은 더 굵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랜 베이지 앞치마는 여전했고 그 조용하고 단단한 눈빛도 여전했어요. 할머니는 저를 보셨습니다. 알아보시지 못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12년 전에 딱 한 번 본 22살 군인이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군복을 입고 있었고 지금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할머니한테 저는 그냥 아침 일찍 들어온 손님이었을 겁니다. 뭐 드실래요? 국밥 한 그릇 주세요. 할머니가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12년 전 기억과 거의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테이블 4개, 의자 8개, 벽에 손으로 써붙인 메뉴, 창가에 화분. 다른 게 있다면 화분이 더 커져 있었고 벽에 글씨가 더 바래져 있었어요. 선풍기 위에 올려놓은 낡은 수건은 그대로였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국밥을 들고 나오셨어요. 뜨거운 뚝배기였습니다. 그 옆에 공기밥을 하나 더 놓으셨어요. 반찬도 깍두기, 김치, 멸치볶음. 12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웠어요. 그리고 맛있었습니다. 12년 전 그 맛이었어요. 별거 아닌 뼈국물인데 뭔가 그 안에 담긴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먹었어요. 할머니는 주방과 홀을 오가시면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도 똑같았어요. 12년 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밥을 다 먹고 나서 계산을 하면서 말을 꺼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 12년 전에 여기 왔었어요. 군복 입고 왔었는데 그때 밥 한 그릇 주셨잖아요.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하려니까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12년 만에 찾아온 이유가 뭐냐고 하시면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몰랐고요. 저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돈을 냈습니다. 가게 문을 나서는데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총각, 혹시 이 동네 분이에요? 돌아봤습니다. 옆 가게 앞에 70대쯤 돼 보이는 어르신이 서 계셨어요. 박순자 어르신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름이었지만 이 골목에서 오래 장사를 하신 분이라는 건 첫눈에 알 수 있었어요. 가게 앞을 쓸고 계셨는데 저를 유심히 보고 계셨습니다. 아니요. 태양개발에서 나왔습니다. 재개발 현장 실사 때문에요. 어르신 표정이 굳었어요. 재개발이요.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현장 조사 단계입니다. 어르신이 빗자루를 세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한번 위아래로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국밥집에서 나오던데 밥 드셨어요? 네. 저 할머니 밥이 맛있지요. 25년째 한결같거든요.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25년째요? 그게 아니라 더 됐나? 내가 이 골목에서 25년 장사를 했는데 내가 들어올 때부터 저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게 없어. 메뉴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하는 방식도 그렇고. 어르신이 국밥집 쪽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이으셨어요. 군인들한테 밥값 안 받는 것도요. 저는 그 말에 발이 굳었습니다. 지금도요? 지금도요. 어제도 받았어요. 젊은 군인 둘이 왔었는데 계산하려니까 또 그냥 가라고 하셨더라고. 돈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한 번도 안 빠졌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웃으시더라고. 아들 생각난다고. 그 말씀만 하시고 주방으로 들어가셨어. 아들 생각난다고. 12년 전에 저한테 하셨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어요.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눌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어르신이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저 할머니 오래 못 하실 것 같아요. 왜요? 건물주가 재개발 핑계로 갑자기 월세를 2배로 올렸거든요. 작년부터요. 저 할머니 국밥값이 얼마인지 알아요? 8,000원이에요. 8,000원짜리 국밥 팔아서 2배 오른 월세를 내려면 계산이 안 되지. 군인들 밥값도 안 받으시니까 더더욱.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런데도 군인들 밥값은 여전히 안 받으세요?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가 그만하시라고 했거든요. 이제 형편이 안 되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거 받기 시작하면 내가 뭐가 되냐고. 그러시더라고. 저는 그 말이 한참 동안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거 받기 시작하면 내가 뭐가 되냐고. 형편이 어려워도 월세가 2배가 돼도 25년째 군인들 밥값을 받지 않는 이유. 그게 단순히 아들 생각이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할머니한테는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이었어요. 그 밥값을 받지 않는 것으로 매일 아침 스스로한테 다짐을 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고쳐 들었어요. 말씀 감사합니다. 재개발이 되면 저 할머니 어떻게 돼요? 어르신이 걱정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현장 실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한 뒤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다시 빗자루를 드셨습니다. 저는 골목을 나왔어요. 골목을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법대로 하면 됩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을 속으로 되뇌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면서도
할머니 국밥 칸에 메모를 적으면서도 자꾸 같은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거 받기 시작하면 내가 뭐가 되냐고. 그리고 그 옆에서 제 기억 속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주는 대로 먹지. 어휴. 두 목소리가 나란히 들렸습니다. 12년 전 같은 골목에서 들었던 두 개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할머니읍의 밤이 조용히 깔려 있었어요. 법대로 하면 됩니다. 저는 다시 펜을 들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현장 실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숙소로 돌아가려는데 오민태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처음 만난 날 명함을 건네고 나서 그 다음 날도 연락이 왔었습니다. 식사 한번 하자고, 차라도 한잔 하자고, 부담 없이 이야기 나누자고. 저는 매번 바쁘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저녁에는 문자가 아니라 전화가 왔습니다. 팀장님,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제가 좋은데 예약해 놨거든요. 부담 없이 식사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어차피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몇 번을 거절해도 계속 연락이 올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한 번에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편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1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민태가 예약한 곳은 세봄읍에서 제일 크다는 한정식 집이었어요. 세봄타운 인근에 새로 생긴 곳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해진 시간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어요. 오민태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보다 차림새가 훨씬 깔끔했어요. 정장까지 빼입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뭐 드시겠어요? 아무거나요. 오민태가 음식을 주문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세봄읍이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재개발이 되면 이 지역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태양개발이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음식을 먹었어요. 맞장구를 치지도 않았고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어요. 음식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오민태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팀장님, 사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으면서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한양 분식을 오래 하셨잖아요. 이 골목에서 제일 오래된 가게예요. 재개발이 되면 당연히 신상가 1호 입점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팀장님이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요. 심사위원회에 올라가는 보고서를 팀장님이 작성하시잖아요. 그 보고서에 어떻게 적히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말에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오민태를 바라봤습니다. 하실 말씀이 그겁니까? 오민태가 웃었어요. 자신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이런 자리를 여러 번 해본 사람의 웃음이었어요. 팀장님도 아시잖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도 이쪽 바닥에서 오래 일했거든요. 서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오민태가 테이블 아래로 흰 봉투를 밀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두툼했습니다. 얼마가 들어있는지는 몰랐지만 가볍지 않은 봉투였어요. 저는 봉투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오민태가 덧붙였어요. 형편껏 준비했습니다. 팀장님 성에 안 차시면 더 준비할 수도 있고요. 저는 잠깐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12년 전이 떠올랐어요. 15,000원짜리 국밥을 억지로 삼키던 그 22살이, 그리고 그 옆집에서 아무 말 없이 밥 한 그릇을 차려주시던 국밥집 할머니가 그거 받기 시작하면 내가 뭐가 되냐고 하시던 그 목소리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법대로만 합니다. 오민태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봉투를 다시 집어들면서 말했어요. 팀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태양개발이 이 구역에서 사업을 잘 진행하려면 지역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저도 이쪽에서 아는 사람이 많거든요.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팀장님도 곤란해지실 수 있어요.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오민태를 잠깐 바라봤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공식 절차를 통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나왔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재킷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녹음기가 들어 있었어요.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켜놓고 있었거든요. 오민태가 봉투를 밀기 전부터, 아니, 처음 연락이 왔을 때부터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와서 김상덕한테 전화를 했어요. 상덕아, 나야. 준호야. 왜 세보문 내려가 있다고 했잖아. 무슨 일이야? 한양 분식 알아?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세보읍 상가 골목 한양 분식? 거기 왜? 그 가게 위반 사항 있는지 알아봐 줄 수 있어? 무허가 건축물, 세금 신고 누락, 위생 상태. 관할 기관 통해서 정식으로. 김상덕이 잠깐 뜸을 들였어요. 야,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들어봐.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짧게 설명했습니다. 오민태와의 자리, 봉투, 협박. 김상덕이 듣더니 혀를 찼어요. 야, 그 집 아들이 부동산 브로커 하는 거 나도 알거든. 이 바닥에서 소문이 좋지 않아. 여기저기서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려고 했다는 얘기가 있어. 그러면 어머니 가게도 한번 봐줘. 정식으로. 알겠어. 내가 알아볼게. 근데 준호야. 응? 너 혹시 그 가게에 무슨 개인적인 감정 있는 거야? 목소리가 좀 달라. 저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법대로 하려는 거야. 알겠어.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서 보고서 초안을 펼쳤습니다. 한양 분식칸을 열었어요. 어제 적어둔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외벽 균열, 뒤편 창고 구조물 무허가 여부 확인 요망. 저는 그 아래에 추가로 적었어요. 세금 신고 누락 여부 확인 요청.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확인 요청. 뇌물 공여 시도 관련 녹취 파일 별도 보관. 그리고 할머니 국밥 칸을 열었어요. 지역 상생 우수업소 검토 대상. 어제 적어둔 그 한 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신상가 입점 우선 지원 추천 검토.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보읍의 밤이 조용했어요. 골목 어딘가에 국밥집 불빛이 켜져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직 설거지를 하고 계실 것 같았어요. 달그락달그락 그릇 소리를 내면서 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법대로 하면 됩니다. 사실로 말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밤만큼은 그 말이 단순한 원칙이 아니라 12년 전 국밥 한 그릇에 대한 제 나름의 대답처럼 느껴졌어요. 아직 할머니한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말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 심사 결과 발표일이 사흘 뒤였습니다. 심사 결과 발표일은 사흘 뒤였습니다. 장소는 세보읍 주민센터 대회의실이었어요. 오전 10시에 시작하기로 돼 있었는데 저는 9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상인들이 여럿 와 계셨어요. 30명 남짓한 사람들이 의자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가게 주인들, 건물주들, 그리고 재개발 이유를 노리는 외부 사람들까지. 오갑순 아주머니는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들 오민태가 옆에 딱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오민태는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더니 눈을 마주쳤어요. 저는 시선을 거두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단상 앞에 자리를 잡고 서류를 펼쳤어요. 오갑순 아주머니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12년 전에 봤던 군복 입은 22살 청년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고는 상상도 못하실 테니까요. 아주머니는 그냥 재개발 담당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일이 어떻게 되냐는 눈빛으로, 우리 가게가 1호 입점이 되는 거 맞냐는 눈빛으로. 허금순 할머니는 뒷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옆이었어요. 할머니는 창가 쪽 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냥 나오라고 해서 나오신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10시 정각에 시작했어요. 저는 서류를 들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세범읍 중앙상가 재개발 구역 현장 실사 결과 및 심사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30명의 시선이 일제히 저한테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구역 전반 노후도, 도로, 폭, 소방 접근성, 주차 환경, 재개발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먼저 읽었습니다. 그리고 개별 가게 심사 결과로 넘어갔어요. 한양 분식. 오갑순 아주머니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오민태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현장 실사 결과 가게 뒤편 창고 구조물이 건축 허가 없이 증축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건축법 위반입니다. 오갑순 아주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또한 관할 세무서 확인 결과 최근 3년간 현금 매출 신고 누락이 확인됐습니다. 국세청 고발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회의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점검 결과 주방 위생 상태가 기준 미달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갑순 아주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가게가 이 골목에서 얼마나 오래됐는데 재개발 1호 입점은 당연히 우리 가게 아니에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오갑순 아주머니를 바라봤어요. 12년 전 그 얼굴이었습니다. 군복 입은 청년한테 15,000원을 받고 등 뒤에서 비웃던 그 얼굴. 지금은 그때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그 표정은 똑같았어요.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못 받는다고 분노하는 표정.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위반 사항은 연도별로 서류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십시오. 오갑순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의 신청이요?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들어봐요. 재개발 담당자가 우리 가게를 찍어서 이러는 거라고요. 오민태가 아주머니 팔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눈을 부라렸어요. 저는 시선을 오민태한테 잠깐 줬다가 걷었습니다. 오민태 씨와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기관에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오민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어요. 할머니 국밥. 뒷자리에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허금순 할머니는 그냥 앉아서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현장 실사 결과 25년 이상 동일 위치에서 영업을 지속해온 것이 확인됐습니다. 위생 상태 최우수, 세금 신고 누락 없음, 건축법 위반 없음, 지역사회 기여도 및 상생활동 우수로 평가됩니다. 할머니가 눈을 깜빡이셨어요. 세범읍 신상가 재개발 완료 후 1호 입점 우선 지원 추천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입점 초기 임대료 지원 혜택도 함께 신청할 예정입니다. 할머니가 입을 열지 못하셨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이 할머니 손을 꼭 쥐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발표를 마쳤습니다.
상인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오갑순 아주머니는 오민태한테 뭔가를 따지고 있었고 다른 상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해서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드셨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셨어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기회가 오냐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할머니 앞에서 멈췄습니다. 12년 전에 국밥 한 그릇 얻어먹은 군인입니다. 할머니가 저를 가만히 바라보셨어요. 군복 입고 왔었는데요. 옆집에서 쫓겨나서 골목에 서 있었을 때 할머니가 불러들이셔서 밥을 주셨어요. 밥값도 안 받으시고 할머니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그 밥이 제 인생에서 제일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한참 바라보셨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할머니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그 총각이구나. 그 한마디였어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12년 전 국밥 한 그릇 앞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았던 그 22살이 생각났어요. 그때 참았던 눈물이 12년 뒤에 나오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감사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뜨거웠어요. 오래 국밥솥을 잡고 오래 설거지를 하고 오래 반찬을 채워온 손이었어요. 그 손의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밥 먹었어? 저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아직이요. 그럼 와. 차려줄게. 할머니가 일어나셨어요. 박순자 어르신이 할머니 옆에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할머니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오갑순 아주머니는 아직도 오민태한테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12년 전 등 뒤에서 비웃던 그 목소리가 오늘은 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소리로 들렸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골목으로 나오자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12년 전 그날도 가을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햇살이 하나도 따뜻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온몸이 따뜻해졌습니다. 국밥집 방향으로 걸었어요. 달그락달그락 그릇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개발이 완료된 것은 그로부터 1년 반 뒤였습니다. 세봄읍 중앙상가 구역은 세봄타운이라는 이름의 신상가로 다시 태어났어요. 낡은 콘크리트 벽이 거치고 깨진 보도블록이 새 것으로 깔렸습니다. 좁았던 골목이 넓어졌고 소방차가 들어올 수 없던 자리에 환한 도로가 생겼어요. 가을 햇살 아래 새 건물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완공 기념식에 초대를 받았어요. 태양개발 측 담당자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기념식이 시작되기 전에 저는 혼자 신상가를 천천히 걸었어요. 새로 깔린 보도블록 위를 걸으면서 1년 반 전 이 자리에 있었던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낡은 간판들, 깨진 타일들, 페인트가 벗겨진 벽들, 그리고 그 골목 끝에 걸려있던 바랜 간판. 신상가 1호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새 간판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인쇄된 흰 바탕에 초록색 글씨였어요. 낡은 나무 간판 대신 새 것이 걸려 있었지만 가게 안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테이블 4개, 의자 8개, 벽에 손으로 써붙인 메뉴, 창가의 화분, 예전 가게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어요. 할머니가 가게 앞에 서 계셨습니다. 새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어요. 바랜 베이지 대신 깨끗한 흰색 앞치마였습니다. 할머니는 새 간판을 올려다보고 계셨어요. 그 표정이 참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기쁜 것 같기도 하고 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멍한 것 같기도 한 표정이었어요. 75년을 사시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갔어요. 할머니가 인기척을 느끼시고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표정이 바뀌었어요. 알아보셨습니다. 1년 반 전 결과 발표 이후로 두어 번 뵌 적이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그때마다 밥을 차려주셨고 저는 그때마다 밥값을 내려고 했다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왔어. 네, 할머니. 할머니가 가게 안을 가리키셨어요. 들어와. 오늘은 밥값 받을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그러세요.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새 가게지만 냄새는 똑같았습니다. 뼈국물 특유의 구수하고 진한 냄새. 새벽부터 우려낸 그 냄새가 새 건물 안에도 가득했어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달그락달그락 그릇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후 국밥 한 그릇이 나왔어요. 뜨거운 뚝배기였습니다. 그 옆에 공기밥 하나, 깍두기, 김치, 멸치볶음. 달라진 게 없었어요. 새 가게에서도 새 그릇에서도 그 맛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손님이 없을 때는 같이 앉으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월세 걱정 없으세요? 응. 처음 2년은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 사이에 자리를 잡으면 되지. 잘 됐네요. 할머니가 제 얼굴을 바라보셨어요. 너 때문이잖아. 저는 법대로 한 거예요. 그게 너 때문이지.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웠어요. 그리고 맛있었습니다. 12년 전 그 맛이었어요. 아니, 그보다 더 맛있었습니다. 이 국물에 담긴 것들이 뭔지 알고 나서 먹으니까 그랬던 것 같았어요. 아들 생각 많이 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 번도 드린 적 없는 질문이었어요. 할머니가 잠깐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매일. 짧은 대답이었어요. 근데 있잖아. 군복 입은 총각들이 밥 먹고 나가면 그날은 덜 생각나더라고. 이상하지? 저는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국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을 이으셨어요. 오늘도 아침에 군인 둘이 왔었어. 새가게 첫날인데 군인이 오면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밥값 안 받았어. 저는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새가게 첫날에도요? 그거 받기 시작하면 내가 뭐가 되냐?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났어요. 그리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거 받기 시작하면 내가 뭐가 되냐? 1년 반 전 박순자 어르신한테서 처음 들었던 그 말이 지금 할머니 입에서 직접 들리고 있었어요. 12년 전에도 그 말이었을 겁니다. 25년 전에도 그 전에도 아들이 군대에 간 첫날부터 아마 그 말이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국밥을 먹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공기밥도 다 비웠습니다. 계산을 하러 일어서면서 지갑을 꺼냈어요. 오늘은 밥값을 받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얼마예요? 할머니가 저를 바라봤어요. 8,000원. 저는 10,000원을 냈습니다. 할머니가 거스름 돈 2,000원을 내미셨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12년 전에 15,000원을 냈던 그 손으로 오늘은 8,000원을 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알고 있었습니다. 8,000원짜리 국밥과 15,000원짜리 국밥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가게 문을 나서려는데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또 와. 네, 할머니. 밥값은 그때 가서 받을게.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나왔어요. 세봄타운 골목으로 나오자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1년 반 전 이 자리에서 낡은 간판들을 바라보며 걸었던 그 골목이었어요. 지금은 새 건물들이 서 있었고, 새 간판들이 걸려 있었고, 새 보도블록 위로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 더 있었어요. 골목 끝 1호점에 할머니 국밥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새 것이었지만 그 이름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저는 그 간판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12년 전 버스 창밖으로 봤던 그 간판이 생각났어요. 바랬고 낡았고 모서리가 녹슬었던 그 간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새 골목 1호점에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오래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싶었어요. 낡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새 것들이 들어서도 진심으로 쌓아온 것들은 이렇게 새 자리를 찾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밥으로 삽니다. 그리고 밥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삽니다. 그 마음이 12년을 버티게 했고 그 마음이 낡은 골목에서 새 골목으로 옮겨왔어요. 저는 그 마음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 마음에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갚은 것 같았어요. 조금만요.